안녕하세요. 민음사TV 구독자 여러분, 해외문학팀 편집자 박혜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댓글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해주신 작가를 만나볼 텐데요. 민음사가 알려드림 작가 에디션 네 번째 주인공은 알베르 까미입니다. 여러분께서 알베르 까미를 소개해달라고 하신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소설 페스트가 전염병을 다루고 있어 최근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알베르 까미를 본격적으로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한두 번 시도해봤지만 실패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페스트, 그리고 또 다른 대표작 이방인을 통해 알베르 까미의 작품 세계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알베르 까미가 29살의 나이에 그의 대표작 이방인을 발표했을 때 프랑스의 작가이자 평론가인 롤랑 바르트는 이것이 건전지의 발명과 맞먹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문단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글을 쓰며 앞으로의 문학의 새로운 동력이 될 까미의 잠재력을 알아봤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까미는 어린 나이에 전쟁으로 아버지를 여의고 가정부로 일하셨던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에서 굉장히 어렵게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넉넉지 않았던 형편에도 불구하고 까미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소설을 써낼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그의 재능을 일찍 알아봤던 두 명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승은 공립학교 재학 시절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까미는 선생님의 눈에 들어 무료로 개인 교습을 받고 장학생 시험을 쳐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요. 이때의 감사함을 평생 잊지 않고 훗날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을 때 그 기념연설인 스웨덴 연설을 선생님께 헌정하기도 했죠. 비슷한 시기에 만났던 또 다른 스승이 있습니다. 이분은 좀 유명한 분인데요. 바로 프랑스의 작가 장 그르니에입니다. 철학과 문학에 막 눈뜨기 시작했던 청년 까미에게 장 그르니에는 정신적인 영감을 주는 존재였는데요. 장 그르니에의 에세이집 섬의 서문에서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20살에 이 책을 읽고 받았던 충격은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이 한 세대 전체에 끼친 충격과 맞먹는다. 훗날 거장이 된 두 사제는 무려 235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편지를 엮어 까미 그르니의 서한집이란 이름으로 책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천부적인 재능과 스승들의 도움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문단의 빠떼리 까미는 이방인에 이어 페스트까지 또 한 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모읍니다. 이 소설로 그 해의 비평가상을 수상했고 훗날 44살의 젊은 나이에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하게 이르죠. 그리고 까미는 상을 받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작품 세계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정, 긍정, 사랑이라는 발전 단계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만나볼 소설이 바로 이 첫 번째 단계, 부정을 그려낸 이방인입니다. 여기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총을 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혐의가 아니라 사실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왜 사람을 죽였을까요? 원한 때문일까요? 아니면 치정 때문일까요? 그는 사건 당일 유난히 눈부셨던 햇살 때문에 머리가 아팠고 방아쇠를 당긴 것은 우연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도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장례식 다음 날에도 여자친구와 해수욕을 즐기고 사랑까지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를 잃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힘든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 결과 검사와 배심원은 그를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고 그가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합니다. 여기까지가 소설 이방인의 줄거리입니다. 어떤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 게다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제대로 된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정리한 객관적인 정보만 보면 사형이 선고될 법도 하죠. 그런데 까미는 이 같은 사건을 차영수 메르소의 1인칭 시점으로 전개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메르소는 묻는 말에 대답을 했을 뿐이거든요. 장례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이미 사이가 많이 소원해져 있어서 돌아가시자마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없는 집을 넓다고 느끼고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기절하듯 쓰러지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어머니의 죽음에서 슬픔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원체 무심한 성격에 말수가 없을 뿐더러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그에게 제대로 된 발언권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메르소처럼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완벽하게 이해받을 수 없는 낯선 존재입니다. 하지만 슬픔을 막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에도 슬픔을 표현하고 양심이 콕콕 찔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때에도 상대의 기대에 맞춰 참회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메르소처럼 이방인으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심지어는 죽음에 몰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메르소가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면서 그의 마음에는 이상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대단한 악의는 없더라도 매사에 소울리스하고 무심한 편이었던 그가 사형을 선고받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자신의 남은 삶을 의식하게 된 건데요. 무심했던 메르소의 삶에 비로소 한 가지 확실한 것, 죽음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메르소의 삶에는 그동안 온통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여자친구가 나 사랑해? 라고 묻는데 메르소는 이렇게 대답해요.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야. 뭔가 찝찝해진 여자친구가 그럼 나랑 같이 살래? 나랑 결혼할래?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할게. 하지만 내가 그걸 원하고 원하지 않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런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비로소 살아있음을 강렬하게 느끼게 된 것이죠. 한 번은 신부님이 찾아와 그를 위해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줄 때에도 그는 종교에 의탁하기보다는 죽으면 다 끝이야 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도 억울하고 부당하기는 하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조리잖아요. 우리 인간은 언젠가 모두 반드시 죽는다 라는 이 진리를 메르소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면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각자의 집행일은 다르지만 모두 사형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죽음을 외면하고 관습대로 살아가거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기다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메르소처럼 죽음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이방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부조리, 그러니까 죽음을 의식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까미는 결국에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삶의 부조리를 아는 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를 글로 썼던 생각하는 현실주의자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죽음이 정해져 있을 때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소설이 지금부터 우리가 만나볼 페스트입니다. 1940년대 알제리의 평범한 해안 도시 오랑에서는 죽은 쥐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이 작은 사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의사인 베르나르 리유만이 이것이 페스트라는 대유행병의 전조임을 직감하는데요. 결국 그의 직감은 현실이 되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페스트를 선포하자 작은 도시 오랑은 봉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갇힌 사람들은 극한의 공포와 마주하게 되죠. 지금의 현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설정이죠. 이 소설은 지금의 우리처럼 페스트라는 참혹한 재난을 맞이한 소설 속 인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태를 해석하고 대응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물들은 이 사태에서 도피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하며 또 누군가는 저항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5명의 인물의 대응 방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랑에 왔던 기자 랑베르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에 취재차 왔다가 하늘길이 막히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외신 기자 같은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우연히 여기에 갇히게 됐기 때문에 나는 이 도시와 관련이 없어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연인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급기야는 밀항을 시도하게 되죠. 두 번째 인물은 행정서기 그랑입니다. 이 사람은 관료이기 때문에 워라밸을 참으로 중시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스트라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자신의 금쪽 같은 저녁 시간을 쪼개 보건대에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성직자 파눌루입니다. 파눌루는 페스트를 신의 형벌로 이해하고 신의 뜻에 모두 순응해야 한다고 설교합니다. 네 번째 인물은 코타르인데요. 저는 이 인물에게서 알베르 까뮈의 디테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코타르는 한때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아웃사이더였는데요. 페스트라는 사태가 터지고 사회적으로 연대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되자 비로소 세상에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페스트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굉장히 복합적인 심리를 드러내죠. 다섯 번째는 의사 리유와 보건대를 꾸려 질병에 맞서 싸우는 타루입니다.
타로의 독특한 점은 직접 보고 겪은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한다는 건데요. 이 기록은 이 소설의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인물 중에서도 까미가 가장 주목한 인물은 바로 의사인 베르나르 리유입니다. 리유가 패스트를 대하는 태도는 연대 그리고 성실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유는 성자가 될 수도 그렇다고 재앙을 용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의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아픈 아내와 노모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단할 텐데 리유는 이렇게 사적인 근심을 뒤로하고 공적인 재난의 현장에 주저없이 몸을 던집니다. 그렇다고 리유가 환자를 멋지게 치료하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영웅이 된 것도 아닙니다. 패스트가 속수무책으로 퍼지자 리유의 역할은 패스트를 치유하는 것이 아닌 패스트를 선고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격리되는 것이 두려웠던 환자들은 그를 점점 피하고 냉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리유. 그를 가득 채운 것은 반드시 병마와 싸워 이기겠다는 뜨거운 혈기가 아닙니다. 피로와 절망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성실함이죠. 저는 이 소설을 보며 그런 말이 생각났는데요. 결국 사랑은 고난이 아니라 권태로 인해 무너진다. 막 위기가 닥쳤을 때는 모두 뜨거운 의지로 그 위기에 맞서지만 이 위기가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점차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이 절망의 이름이 바로 방심입니다. 하지만 의사 리유와 소설 속 주인공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따로 없고 그 누구도 영웅시 되지 않는 극한의 상황에서조차 방심하지 않고 묵묵히 또 성실히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합니다. 늘 스스로를 살펴야지 자칫 방심하다가는 남의 얼굴에 입김을 뿜어서 병독을 옮겨주고 맙니다. 자연스러운 것, 그것은 병윤입니다. 그 외의 것들, 건강, 청렴, 순결성 등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의지의 소산입니다. 이처럼 패스트는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개개인들이 어떤 삶의 윤리를 지녀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태도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사실 패스트는 알베르 까미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전쟁을 외면하고 회피하다가 결국 부조리한 현실에 무릎 꿇고 마는 전쟁의 내면화 과정을 묘사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닥친 위기와 불운 모두를 포함하는 말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은유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패스트. 패스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그 안에서 당신이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흔히들 삶은 태도의 문제라고 하죠. 소설 패스트는 이 태도라는 말의 의미와 무게를 실감하게 하는 오늘날의 고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까미의 큰 그림 기억하시나요? 부정을 나타내는 소설 이방인, 긍정을 나타내는 소설 패스트. 그렇다면 사랑을 나타내는 소설은? 사실 사랑을 나타내는 소설은 없습니다. 노벨문학상을 탄 지 3년 만인 1960년 까미가 뜻밖의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단계의 작품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죽음이 그저 허망하다고 말할 수 없는 까닭은 언제나 죽음을 의식했던 그가 누구보다 강렬하게 살다 갔음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일 겁니다. 알베르 까미는 이방인을 통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패스트를 통해서는 이렇게 답변하죠. 공동체와 연대하고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 어떤가요? 까미의 작품들이 막막한 우리의 현재에 생생한 용기와 지혜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생을 성실하고 찬란하게, 이 단순한 진리를 이토록 뼈아프게 알려주는 문학의 거장. 지금까지 알베르 까미였습니다.